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인생 선배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으니 따끔한 충고 및 다양한 해결 방법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이 과정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글에 앞서 제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쓴 글이니 제가 불쌍한 척을 할 수도 있고 왜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팩트에 입각해 감정을 배제하고 작성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들부터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아빠, 엄마, 저 남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60대이시고 전 32살 여자, 남동생은 28살입니다. 결론은 남동생이 일을 쳐도 너무 크게 쳤습니다. 빚이 4억이 되었습니다. 여태 엄마만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 주말에 알게 된 저와 아빠는 지금 굉장한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가정 환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30년을 넘게 장사하셨습니다. 장사하느라 몸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보면 불쌍하고 평생을 일만 하셨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반해 두 분이 8,000원으로 신혼집을 꾸려 여태껏 사는 거 보면 인간적으로 존경합니다. 무슨 8,000원 가진 남자에게 시집 가는 여자가 어딨냐고 할 수도 있는데 외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 내일 하시니까 엄마한테 너 하나 시집 가는 건 보고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유언처럼 말하셔서 그 당시 아빠가 따라다녔고 효녀인 엄마는 그 결혼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연탄 쓰고 물 끓여서 목욕하고 푸세식 화장실을 쓰던 집에서 살았습니다. 또한 방은 한 칸이었으며 네 식구가 다닥다닥 붙어 지냈습니다. 없어도 이렇게 없이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5-6시에 출근하고 밤 9시, 10시에 퇴근하시는 부모님은 늘 일이 바빠 저희에게 관심을 쏟을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기에 그 근면함으로 집도 사고 노후 대비로 각각 이름 앞으로 땅도 사고 나름 시작한 것에 비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빠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빠는 로또를 많이 하십니다. 아빠의 장점은 다정하고 따뜻합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엄마와 같이 장사하는데도 엄마한테 육아, 청소 등 모두 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옛날 남자입니다. 그리고 욱하는 경향이 있어서 화가 나면 기차 화통을 삶아 드십니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돈을 많이 벌게 되어서 그때부터 로또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추정상 2억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도박기가 있는 집안입니다. 할아버지도 막내 삼촌도 또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제 동생도 도박을 합니다. 동생 얘기는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나 엄마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빠가 결국 본인이 버신 돈으로 하신 거라 뭐라고 안 합니다. 당연히 뭐라고 하고 싶지만 어쨌든 저도 부모님이 버신 돈으로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부모님 노후에 쓰실 땅은 아빠가 안 건드리셔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노후 자금을 제 동생이 건드렸고요. 이제 엄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의 장점은 남보다 묵묵하시고 잔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아빠가 저렇게 로또를 하는데도 그렇게 난리를 안 치십니다. 약간 모자르다 싶게 천성이 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일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종교 생활을 하고 저와 동생에게도 그것을 강요합니다. 8,000원 가지고 시작한 신혼생활이 얼마나 고되었으면 종교에 의지했나 싶기도 합니다. 제 어린 시절은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아빠도 돈만 벌고 집에서는 잠만 잤지만 엄마 역시도 돈만 벌고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애초에 독박 육아 자체가 문제였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저를 제치고 종교 생활에 의지했습니다. 또한 보기도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기억하면 피곤해, 아파, 바빠, 졸려, 또는 아빠가 TV 보는 모습, 엄마가 종교생활 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장사꾼 집안이라 두서도 없고 정신없이 지냅니다. 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3년 정도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어릴 때 저런 집안 환경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해야만 하는 것이 극명했고 철이 일찍 들었습니다. 트럭 타고 다니는 꼬질꼬질한 아빠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서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면 뭐든 받아들이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 6살부터 마음을 속이면서 지내왔습니다. 부모가 돈을 버느라 시간이 없어 전 그게 태가 났습니다. 책, 준비물 없고 아침밥도 못 먹었고요. 대학 때 아침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습니다. 엄마 전화로 일어나서 학교를 갔습니다. 준비물, 사인받기, 우유값, 급식비 등으로 인해 선생은 늘 저에게 손을 올렸고 친구들은 덜 떨어진 저와 친구하기가 싫어 따돌림을 시켰습니다. 다만 그걸 집에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동생의 거울이자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싶어 집안일과 동생 돌보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전교 1등 및 반 1등도 했습니다. 고3 때는 부모님이 1년 동안 싸웠습니다. 가족 하나 믿고 버텼는데 미칠 맛이었습니다. 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사치였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매일이 똑같았고 저에게 꿈이란 부모, 가족을 위한 집사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의 1년 싸움 끝에 모의고사가 100점 정도 떨어졌고 내신 만점이어서 망정이지 수시 2차로 스카이 밑급의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가수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진학 후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처음으로 생각했고 오춘기도 왔습니다. 기획사에 들어가서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상처가 겹겹이 쌓여 노래하면서 참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였던 저는 가족과 공부밖에 몰랐고 냉혹한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조금은 노력하면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순수한 저의 생각과 그걸 무참히 밟아버리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저의 고통을 인간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집 밖에도 안 나가고 개쓰레기 마냥 누워서 사람 같지도 않은 삶을 영위하는데 가족들이 저보고 인간 쓰레기도 모자르고 재활용도 불가하다고 한 걸 이해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힘들었었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동생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생은 게임 중독자이고 4억을 비트코인에 처박았습니다. 동생의 장점은 뭐에 하나 빠지면 심한 몰입이 있습니다. 동생은 어릴 적부터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덜 떨어진 동생놈한테는 사랑과 관심을 무지하게 쏟아 부었습니다. 남녀 차별이 있는 집안이기도 하고 동생이 모자라니 저도 저한테 못 쏟는 사랑에 서운해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저놈한테 나도 잘해줄까, 더 신경 써줄까 생각했었습니다. 동생은 게임 중독자 중에서도 최상급입니다. 학교 끝나고 학원 갈 시간에 무조건 게임장에 갑니다. 저도 학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동생놈을 찾으러 다니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밤새 게임을 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부모님을 속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몰래 하는 건 물론이며 도박해서 게임장 가고 부모님이 아무리 말리고 울어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중2 때는 중2병인지 뭔지 저한테 칼을 들이미는 걸 보고도 눈 감고 밥을 차렸고 걔가 여자 몸이 궁금해 제가 자는데 더듬어도 적당히 깬 척하며 모른 척 해줬습니다.
최근에는 저를 밀치기 포함 손찌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5, 60만 원 하던 제 플룻을 게임장에 들고 가서 그게 없어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난 몰입에 초딩 때부터 고2 때까지 계속되어 동생은 끊임없이 침몰하는 배처럼 공격적이고 내성적이며 남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왜 문제들을 얘기했냐면 읽는 분들이 댓글에도 의견을 달아줬으면 해서입니다. 동생이 자꾸 자신을 제외한 가족들의 문제를 심할 정도로 확대 해석하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우깁니다. 당연히 잘못이고 제 잘못도 인정했고 사과까지 했는데 너무 심할 정도로 확대 해석하고 본인의 잘못은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제 진짜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동생은 28살이고 공인중개사입니다. 군대 직후 공인중개사를 땄습니다. 무서운 몰입 능력으로 공인중개사를 초단기간에 땄습니다. 그걸로 본인도 스스로 엄청난 자부심이 있고 부모님도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공인중개사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워낙 절던 애가 뭐라도 해서 뭐라도 되니 저 또한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도 자랑하고 다녔고요. 부모님이 남녀 차별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드디어 동생이 그동안 받은 사랑만큼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가수 지망생으로 또 우울증으로 그나마 있던 학벌 가지고 겨우 취직해서 첫 연봉이 2,400만 원인데 동생은 하는 일마다 잘 되니 조금 샘도 났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좋은 게 내가 좋은 것이며 저를 믿어주지 못하는 가족을 보며 내 업보구나 하며 지냈습니다. 근데 작년 6월에 동생놈이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서 분양권 6개를 땄습니다. 이건 법률 위반이고요. 문제는 모르는 사람들 돈 2억과 엄마 아빠 돈 2억을 합쳐 총 4억에 분양권 프리미엄을 붙여 팔려고 딴 건데 계속해서 손해만 났습니다. 처음 손해를 8천만 원 정도 보고 분양권 2개를 팔았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다 팔았어야 하는데 뭔가에 휙해서 남은 돈을 비트코인에 다 쳐넣었습니다. 현재 모르는 사람들 다 만나서 각서 써주고 돈 갚겠다고 하고 연락하고 만났다고 합니다. 엄마만 이 사실에 대해 한 달 전에 알고 있었고 저와 아빠는 몰랐습니다. 근데 왜 저희 집에는 용서를 안 비는 걸까요? 저는 몰라도 아빠에겐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동생이 부모님 노후자금에 손을 대서 안 갚으면 저한테도 피해가 생길 게 뻔한데 말이죠. 어릴 때 독서실에서 새벽 2시쯤에 귀가하면 가족들 먹은 치킨 빈 상자만 보고 반대로 제가 치킨을 먹으면 동생 거는 항상 빼놨습니다. 동생이 있던 없던 제가 돈을 내던 말던 그냥 동생 거는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냥 저희 집이 이러합니다. 얘기가 길어지고 감성팔이가 될까봐 안 쓰겠습니다. 엄마가 동생이 고3 때 공부하는 걸 보고 신이 나서 운전면허를 따질 않나. 저는 고3 내내 싸움밖에 못 봤는데 TV를 꺼주지는 못할 판국에 항상 부모 사랑 그리워하며 등만 봤는데 지금 겨우 내 생활 안정 찾고 지난날의 우울한 일을 모두 잊고 내 남자 만나 행복할 생각만 하고 있는데 말이죠. 현재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법니다. 9월엔 엄마 생신 선물로 250만 원 지출했고 내년에 아빠 환갑으로 여행비 250만 원 지출했습니다. 가족 모두 서로 다 장단점이 있고 저 역시도 지난날 저로 인해 아프셨을 부모님을 위해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 가족들이 치부를 보면 승냥이 떼마냥 물어뜯을지언정 저는 사랑으로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동생의 단점도 조용히 있었습니다. 4억 중 동생이 남의 돈 2억, 부모님 노후자금 2억 못 갚으면 저한테는 준 돈도 없는데 제가 독박으로 부모님을 돌보고 돈 쓰는 건 당연하고
저 몰래 동생한테 돈 해준 것도 화가 나고, 미래를 생각해도 화가 납니다. 4만 원에도 400만 원에도 벌벌 떠는 저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 생각뿐입니다.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하더라도 사랑 없이 하는 거 아닌가? 아무것도 못 보고 돈만 많은 남자를 찾아야 하는 건 아닌가? 내 배우자는 무슨 죄인가? 결혼을 안 하는 게 답인가? 조금 있으면 아빠도 일 안 하시는데 내가 빚을 갚다 생을 마감하나 등 많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집을 나가서 연을 끊고 산다. 동생 경제사범으로 형 살게 한다. 제가 생각하는 방안이 여기까지 뿐이네요. 그리고 최근에 동생은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많지만 몇 가지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담배 중독인데 타인에게 해를 줍니다. 동생은 아파트 복도 등 아무 데에서나 핍니다. 몇 년 정도 그 애 때문에 벽보에 괴롭다, 피지 말아라 이게 항상 저희 집 복도에 붙어 있었고 방송을 아무리 해도 모릅니다. 주민신고는 기본이고 엄마, 아빠, 제가 해도 모릅니다. 그냥 이런 거 보면 타인에게 해가 된다는 점을 모르는 부분에서 공감 능력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친가가 대가족입니다. 동생이 담배를 피느라 장례 부조금 받는 자리를 비우고 화장할 때, 끝날 때, 상 들어갈 때 그냥 상황들이 다 있는데 자리에 없습니다. 문제는 담배를 태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가족들의 눈빛이 그만 늦으라고 눈치 주는데 그거 보면 안 할 법도 한데 계속 늦습니다. 2박 3일 동안 내내 동생 때문에 모든 일정이 최대 6분씩 늦어졌습니다. 시간이 긴 건 아닌데 누구 한 명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다는 게 보통 사람이 그걸 보면 미안해서라도 눈치 보지 않나요? 이상해도 너무 이상합니다. 그냥 제 동생이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그냥 가다가 이가 나갔습니다. 돌멩이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그냥 가다가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서 넘어져서 이가 나갔습니다. 밤을 새서 그랬다고 하는데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진짜 동생한테 정신병원 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동생이랑 부모님께도 이 글을 공유해서 정신 좀 차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듯 고집이며 남아선호 사상 심하고 동생은 아나무인에 본인이 받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문제 일으킨 건 일도 아니듯 이렇게 큰 일을 치고도 아무 말 없이 쉬쉬하는 거 정말 괴롭습니다. 보통 자식이 받는 것보다 덜 받았음 덜 받았지 따로 큰 돈을 받거나 그런 적도 없고 그냥 키워주시고 낳아주신 것에 감사할 따름인데 동생한테 따로 돈 챙겨주고 대출받아 도와줬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400만 원도 아니고 4억이라뇨. 저한테는 매일이 어렵고 힘들다고 평생을 그렇게 가르치신 분들인데 저희 집 CCTV로 찍어서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엄마는 동생이 그렇게 된 게 본인 잘못은 없으신 걸로 알고 계세요. 방으로 밥 갖다 주면 그릇조차도 내다 놓지 않는데 세상에 어떤 여자가 제 동생을 데려갈까요? 자꾸 눈물만 나네요. 추가, 엄마랑 아빠는 동생이 알아서 갚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하고 있고 저는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생이 돈을 메꾸려고 비트코인을 한다는 게 얼마나 비정상인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발 조언이든 욕이든 부탁드립니다. 동생이나 부모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정상인지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댓글을 보니 정말 가족을 버리는 게 맞는 건지 답답하고 괴롭네요. 두 번째 추가. 처음 글을 올리고 댓글 몇 개에는 동생이 잘못했다고 해주셔서 뭔가 역시 내가 맞았네 싶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동생만 잘못이고 부모는 잘못 없다는 걸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댓글이 달리면서 내가 그렇게 어리숙하고 잘못 산 건가 싶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보인가?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랬던 거였습니다. 부모나 동생보다 더 저를 불행하게 하는 건 제 자신이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시간 내어 저를 채찍질해 주시고 마음 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혼냄을 당하니 자기 변명과 그래도 우리 부모가 괜찮은 구석이 있지 않았나 하면서 찾아보니 제가 반대로 그랬다고 하면 부모님이 저를 용서해 줄 거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실패를 겪었고 그렇게 한번 겪으니 잘했던 것도 잘할 자신이 없어지고 하고 싶은 일도 없었습니다. 그땐 그랬었습니다. 우울증이 걸렸고 제가 저 스스로를 봐도 노답이었고 한심했습니다. 그 당시 이미 가족에게서 한번 버림받았다가 정신 차리고 제가 다시 사람이 되어 얻은 딸이란 자격,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애초에 저렇게 길러지지 않았다면 우울증도 안 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댓글 중 저의 문제는 모두 가족에게서 왔을 거라는 것, 한데 후려맞은 기분입니다. 친구들, 남자를 만나도 바보 같은 짓만 반복하고 애정 결핍이 심해 자꾸 증명하려는 게 버릇이었습니다. 착한 건지 등신인지 모를 정도였는데 자각 후 관계도 끊을 필요 있으면 끊고 고쳤는데 가장 큰 걸 안 고치고 계속 주변 가지치기만 한 꼴입니다. 댓글 말대로 사랑 넘치는 부모였다면 3년을 내리가지도 않았겠지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길길이 날뛰는 저의 그 단점이 타인들이 보기에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고 아빠, 엄마, 동생이 가진 문제들과는 상의하는 것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훨씬 잘못했는지 알았습니다. 우울증 이후로 가족들이 저를 더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중 동생이 가장 심합니다. 저를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우울증을 벗어난 그것도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꿈 한 번 잃고 방황하다 얻은 첫 직장 연봉이 2,400만 원.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고 눈 감고 귀 닫고 지금까지 제 갈 길만 보면서 달려왔습니다. 참 못났지요. 근데 제 우울증 3년에 대한 대가가 이런 것들이라면 더 받고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직 2번 하고 지금 직장에 와서 자리 잡고 월 300 벌고 있습니다.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우울증 이후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도와준 적 없고 집에서 보는 눈치밥 먹으면서 잠깐만 빈틈 보이면 너 또 방 안에서 누워있을 거냐? 집 밖에 안 나올 거냐? 이런 소리 들으면서도 등신같이 잘 돼서 더 잘해주고 미안하단 소리 들어야지 다짐했습니다. 웃기죠? 밥 3끼 회사에서 꼬박꼬박 악착같이 먹고 살아내겠습니다. 어젯밤부터 회사 근처로 어플 깔고 월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것들이라 떨리고 무섭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시작이 중요하니 다음은 알아서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도전은 계속 될 것이고 제가 잘 되려면 가족하고 멀어져야 된다는 생각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남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첫 취직 때 가족들이 아니 엄마라도 배웅해주며 첫 출근 잘 다녀오라는 장면. 그런 뭉클한 장면들이 저에게는 없네요. 참 속상하고 서운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가끔씩 떠올리면 마음이 아파 더 곁에 있으면서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 아이가 생기면 제 아들, 제 딸에게는 그런 장면들 속에 꼭 함께하는 엄마가 되어주겠습니다. 가족에게 받지 못한 사랑 다른 곳에서 받으며 행복하게 지내겠습니다. 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 신뢰를 찾으려고 다시 예전 같은 시녀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제 모습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전 평생을 열심히 인정받으려고 살았겠지요. 지금부터 제 2의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글을 써보려 합니다. 글은 잘 못 쓰는 편이라 좀 두서없더라도 감안하고 천천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저희 집 상황을 최대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30년 넘게 어머니께서 시부모님, 저에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선 맞벌이셨고요. 할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최근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 저 동생 이렇게만 있습니다. 저는 독립해서 자취 중입니다. 그리고 고모인, 어머니에겐 형님, 친가 쪽은 세 분이 계신데 몇 개월에 한 번 할머니를 보러 오시고는 하셨어요. 최근엔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는 코로나가 터지기도 했고 안 오셨어요. 그러던 중 할머니가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그 당시 집에 있었던 동생이 할머니를 간호하고 저와 어머니는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입원 사실을 빨리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고모들께서 병원 자체를 안 오려고 하시더라고요. 말로는 아이고 우리 엄마 못 봤는데 어떡하냐고 하시는데 안 오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다행히 수술은 잘 마치셨는데 선망 증세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며칠을 연달아 간호를 하다 너무 힘들어해서 일주일 동안만 간병인을 구했고요. 그러던 중 간병인 분이 남은 이틀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셔서 어머니가 고모께 이틀만 할머니 얼굴 볼 겸 간호하시겠느냐고 하고 여쭙는데 이틀 비운 사이에 남편인 고모부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냐, 아들이랑 며느리 밥 해줘야 한다, 손주 이유식 해줘야 한다며 병간호를 안 하겠다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할 말을 잃었고 남은 날은 동생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간병인 비용만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병원비는 일절 물어보지도 않고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연세가 있으시기도 하고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는데 고모들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참다 어머니가 결국 연락을 하셨습니다. 시한부 선고도 받지 않았는데 고모는 할머니가 시한부이지 않냐며 자기는 요양원 생각도 안 했다고 잘 모르겠다며 알아서 하라고 하셨다 하더군요. 어머니가 듣기엔 마치 돌아가시길 바라는 것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결국 요양원도 어머니가 알아보신 곳으로 정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신 후 어머니가 한번 고모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아무 말씀을 안 하고 모른 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전화를 안 받으셨더니 제 동생한테 전화를 하셨다네요. 어머니랑 연락이 안 되니 제 동생에게 시키려고 하셨더라고요. 저는 따로 살아서 연락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요양원에는 고모들 번호와 어머니 번호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을 대비해 어머니 번호를 빼고 저와 제 동생 번호를 등록할까 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요. 어머니는 그동안 모셔온 것도 있고 체면 차리시느라 돈 얘기를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모들도 그걸 알고 돈 얘기만 나올까봐 계속 말을 돌리고 대답을 아예 안 하세요. 참고로 고모들 모두 형편은 넉넉하십니다. 오히려 저희 집이 그쪽 집안들에 비하면 금전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금전적으로 다 같이 부담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모르셔야 하고 안 하셨다고 하네요. 저희 집이 다 냈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못해도 4-5번입니다. 저희는 할머니 모셔도 상관없어요. 계속 모셔왔으니까요. 지금 화나는 건 아예 모른 척하고 상관없단 듯이 나오는 고모들의 태도입니다.
돈 문제도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30년 넘게 생활비 한 번도 안 보내셨거든요. 혹시나 해서 적는 건데 할머니 앞으로 유산이라고 해봤자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는 그 집 관심도 없습니다. 추가, 댓글이 생각 외로 많이 달려 첨부합니다. 우선 다양한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갖고 계신 시골집에 대해선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그 집은 할머니의 자매분들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분들께서 돌아가셔서 자매분들의 자녀분들에게 상속되었을 거예요. 결론은 그 집을 누구 한 사람이 받기엔 너무나 복잡할 거란 거죠. 그렇기도 하고 저희는 애초에 시골집에 대한 기대나 미련 일절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집안 사정이 약간 복잡해서 다 적기는 어려워 요약해서만 썼었는데 조금 이야기해보자면 고모가 4분 계셨고 아버지가 막내셨어요. 그 당시 형편이 어려워 아빠와 고모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따로 사셨다고 해요. 젊으셨을 때 사업하셨다가 사기당하시고 전쟁도 겪고 그러셔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에게서 따로 받은 유산 없습니다. 넉넉한 유산이라는 걸 받았다면 염치라는 게 있으니 그 돈으로 당연히 병원비 해결했을 거고 이 글을 적지도 않았겠죠. 세 번째, 막내 고모는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해외에 계실 때, 국내에 들어오셨을 때 모두 금전적으로 많이 어려우셨는데 그중 고모 2분은 끝까지 한 푼도 보태지 않으셨어요. 항상 저희 집이 맞벌이 한다는 이유로 내야 했어요. 물론 저희 집도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어머니께선 정년퇴직하신 상태입니다. 네 번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와 동생이 여자라는 이유로 고모들의 아들을 상주로 세우려고 했었어요. 분명 제 글을 읽고 불쾌하게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같이 화내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 글을 다시 보시는 분들은 더더욱 드물 것도 압니다.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시지 않는 이상 이 상황이 변하지 않을 거란 것도 알아요. 그저 답답해서 적어봤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글이 긴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인생의 발목을 잡는 아빠에게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자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썼습니다. 저는 27살 여자이고 직장 다니다 퇴사하고 다시 취준 중입니다. 3살 차 남동생이 있고 아빠는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심하게 편애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사랑을 듬뿍 받았죠. 그러나 3살까지라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아빠가 아기인 저를 안고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사진들로 증거를 알 수 있을 뿐이죠. 동생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밥도 안 먹고 멍 때리기만 하기에 이상해서 외할머니가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의사가 소아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안아주고 말도 많이 해주고 잘 때도 꼭 안고 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점차 나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온순한 편이어서 동생을 괴롭히기보단 양보하고 순둥순둥 가만히 있는 편이었습니다. 오히려 동생은 샘도 많고 때도 많이 쓰고 길고 날뛰어서 엄마가 어르고 달래며 키우느라 힘들어 하셨죠. 그런 동생 때문에 저는 자연스레 조용히 그림자처럼 말을 잘 들으며 지냈습니다. 한 명이 떼를 쓰니까 저까지 떼 쓰는 게 안 되더라고요. 동생은 누나가 하는 건 뭐든지 자기도 하고 싶어 해서 엄마가 항상 저보고 같이 해, 동생도 같이 데리고 놀아 하셨습니다. 뭐 어느 동생이던 누나나 형이 하는 건 따라하고 싶어 하니까요. 근데 사실상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다 양보해야 돼서 너무 싫었습니다. 물건도 다 뺏기는 거나 다름없었고 그나마 의지하던 작은 애완동물들도 다 제가 유치원 간 사이에 동생이 가만두질 않아 생을 다하거나 동생이 물렸다는 이유로 엄마가 치워버렸습니다. 제 물건에는 손을 안 대는 게 없어서 저는 항상 불안하고 싫었지만
아빠한테 혼나니까 그냥 속으로만 속상해했죠. 동생이랑 놀다 동생이 제 뜻대로 안 되면 무조건 떼를 쓰고 울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빠는 항상 저를 혼냈고 동생한테 회초리 가져오라 하면 동생은 온갖 억울한 표정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얼른 회초리를 가져와 제가 맞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서러웠죠. 그래서 그냥 혼나기 전에 양보해버리는 게 마음이 편해서 경쟁은커녕 그냥 내어주는 게 성격이 되었습니다.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생은 아빠한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도 무거운 짐이나 온갖 굳은 일은 저한테 시키고 동생은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동생이 설거지를 하면 그걸 왜 네가 하니? 라고 말해요. 어릴 때 장난감도 동생은 원하는 거면 뭐든 사줬지만 저는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사줬던 걸 사골 우리듯이 매번 넌 잊지 않냐며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레고나 로봇 자동차 장난감 등 동생 물건이 넘쳐났죠. 무엇이든 누나가 양보해야 된다. 누나가 돼서 누나잖아. 누나니까 라는 말을 지겹게 듣고 컸습니다. 동생도 그걸 알고 저를 얕잡아 봅니다. 아빠라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더 티내고 싶어 항상 제 앞에서 보란 듯이 자기가 더 사랑받는다는 걸 확인시켜주려 합니다. 아빠한테 칭찬받으려 안간 힘을 쓰기도 하고요. 제가 사랑을 뺏으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상처받기 싫어서 아빠한테 시큰둥하게 대하고 아빠한테 말대꾸하고 자주 싸워서 사이도 안 좋은데도 말이죠. 누가 봐도 자기가 더 이쁨 받고 있는데도 왜 지나친 경쟁의식을 갖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동생은 아빠한테 절대 충성합니다. 동생도 학창시절 내내 아빠의 술주정 때문에 밤마다 불안에 떨고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면을 싫어하면서도 아빠가 사랑을 줘서 그런지 저처럼 아빠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절대적으로 충성합니다. 아빠 앞에서는 모든 아빠를 띄워주고 아빠 말이 다 맞는 것처럼 싸고 돕니다. 아빠가 술주정하고 난 다음 날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 아빠와 장난도 치며 친한 척 지냅니다. 특히 제가 있을 때는 보란듯이 더 아빠를 싸고 돌아요. 저를 곁눈질로 쳐다보면서 저를 살피며 아빠와 장난도 많이 치고요. 엄마와 있을 때만 솔직하게 아빠의 싫은 점을 털어놓아요. 아빠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입니다. 그 옛날 검찰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권위적인 성격이고 성깔도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은 나이 들어 많이 나아졌지만 엄마한테는 말할 것도 없이 가부장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잦은 부부싸움이 있었고 순한 편이던 저희 엄마도 아빠와 살며 살기 위해 발악하다 보니 성깔이 많이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20년 넘게 거의 매일 밤 술주정으로 가족을 괴롭혔고 바람도 자주 폈습니다. 저한테 들킨 것만 해도 3번은 됩니다. 바람 사건 중 정말 잊을 수 없는 상처는 제가 고1 때 기회가 생겨 놓치지 않고 가고 싶다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도피 심정으로 해외로 유학을 갔는데 입학 전 부모님이 그 나라에 같이 갔었습니다. 거기서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번화가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백화점에서 엄마와 제가 구경하고 있자 아빠는 답답하다고 밖에서 바람 쐬고 있겠다 했습니다. 20분 정도 구경을 한 뒤 아빠가 기다리는 백화점 정문으로 나갔습니다. 아빠가 저희를 등지고 담배를 피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여자의 촉이란 게 뭔지 그냥 슬그머니 다가가 뒤에서 통화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통화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 하는 말이 우리 딸이 핸드폰이 갖고 싶대 하니까 아빠가 핸드폰? 그래 알겠어 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뒤에서 핸드폰을 잡아챘습니다. 그러나 아빠도 반사적으로 놀랐는지 핸드폰을 꽉 쥐고 절대 놓지 않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눈을 부라리며 놔
라고 당황한 기색과 동시에 저와 엄마를 미친 듯이 노려보며 소리 질렀습니다. 저랑 엄마 둘이 아빠의 한 손에 매달려 핸드폰을 뺏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아빠는 절대 안 뺏기려고 저희를 온 힘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백화점 입구, 번화가 한복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에서 너무너무 쪽팔리고 분노가 치밀고 속상했습니다. 아빠의 적반하장인 태도에 정말 화가 치밀었죠. 호텔에 돌아와서 부모님은 밤새 소리 지르며 싸웠습니다. 저도 아빠한테 따졌지만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뻔뻔하게 자기가 바람핀 이유를 댔습니다. 엄마가 반찬이나 국도 잘 못 끓이고 살림을 못해서 다른 여자한테 눈이 갔다느니 말 같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이유를요. 뻔뻔한 아빠라는 인간의 태도에 너무 처참해서 울고불고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러도 아랑곳 않고 부모님은 밤새 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를 남기고 일정대로 둘이 귀국을 하셨고 엄마는 매번 말로만 하던 이혼을 진짜 하려고 집도 구했고 행동으로 옮겼는데 이혼하자고 큰소리 뻥뻥 치던 아빠가 엄마가 진짜 방도 구하고 이혼 서류 절차 밟자니까 그제서야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이혼만은 안 된다고 빌었다네요. 엄마는 저랑 제 동생 때문에 이혼을 다시 접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혼하길 간절히 바랬는데 말이죠. 아빠는 지금까지도 이 사건 외에도 어떤 잘못이던 저한테 미안했다고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너가 크면 이해할 거다 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저는 그 후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졌고 사람 자체를 믿고 싶지 않아져서 친구고 뭐고 사귀려 하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도끼 가득하게 공부만 했습니다. 본인 외에 다른 사람한테 돈 쓰는 걸 굉장히 아끼는 아빠가 생활비와 학비를 줄 때마다 어디에 어떻게 쓸 돈인지 자세히 다 적으라 하고 훈계두며 쉽게 주지 않아. 항상 울고불며 생계비를 타와 힘들었지만 꾸역꾸역 견디고 견뎌서 원하는 대학에 갔고 그 나라에서 나름 유명한 대학에 가게 되자 아빠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사람들한테 수시로 자랑하고 저한테도 동생한테 하듯이 다정하게 대하고 아니 동생보다 저에게 관심을 많이 쏟았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도 좋지가 않더라고요. 낯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동생은 자기만 그렇게 사랑해주던 아빠가 누나를 대놓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매일 칭찬하니 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긴 했지만 저를 무시하던 태도에서 본받아야 하는 태도로 변하고 갑자기 안 하던 공부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나가 노는 것만 좋아하던 애가 못 알아보게 진지하고 성숙하게 변했죠. 생각도 않던 명문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 대학은 못 갔지만 꿈도 못 꾸던 인서울엔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아빠가 갑자기 저를 예뻐해 준다고 하나도 좋거나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만 우리 딸 하는 게 너무 싫고 거부감이 들어서 아빠가 잘 대해줘도 제가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빠한테 잘 보이려 애쓰는 동생도 오히려 안쓰럽게 보여 동정심이 들었고 그냥 사랑은 많이 안 줘도 편애하는 언행만 안 하길 바랬습니다. 대놓고 편애하는 건 정말 서러웠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고1 때 바람 사건 이후로 증오로 가득 차서 아빠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가부장적으로 굴거나 권위적이게 대할 때마다 대차게 대들어서 말싸움을 했습니다. 저한테 욕까지는 안 했었는데 이제 제가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맞는 말만 하니까 반박을 못하고 눈을 부릅뜨며 저한테 조용히 해 이년아 이러면서 엄마한테 하듯이 욕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고로 부부싸움 할 때 저희 앞에서 엄마한테 대놓고 이년 저년 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어릴 때 고분고분 순한 양 같던 제가 클수록 점점 성질 더럽게 맞서니까 아빠도 처음엔 놀라서 감히 대들어? 하는 태도에서 제가 굴하지 않고 울며 불며 발악하고 맞받아 치니까 나이가 들며 점점 저랑 부딪히려 하지 않고
아빠도 60세가 돼서 호르몬 변화 때문인지 세월 때문인지 성깔도 많이 누그러졌고 안 어울리는 클래식이나 법륜스님 강의 등을 자주 듣고 뭔가 저랑 잘 지내보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아빠랑 갑자기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트러블 없이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현재 아빠가 잘해줘도 그냥 무뚝뚝하게 반응하고 친하게 지내려 하진 않아요. 근데 유독 편애에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상처가 깊어서 그런지 아직도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이 납니다. 며칠 전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빠는 제 생일을 아직도 모릅니다. 말하면 생일 축하한다 하고 끝이고 날짜는 기억을 안 해요. 저도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서 엄마하고만 둘이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아빠가 거기서 친구랑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작은 지방이라 맛집이 몇 군데 없습니다. 엄마가 오늘 땡땡이 생일이야 라고 말하니까 아 그래? 하며 당황하는 내색이더라고요. 친구분도 아이고 생일이구나 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요. 불편해서 인사 몇 마디 나누고 얼른 다른 테이블로 가서 앉았습니다. 몇 분 뒤 친구분은 먼저 가시고 아빠는 남아서 같이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이 안 좋다, 검진 받으러 갈 거다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너네 어렸을 때 동생만 예뻐해서 너가 맨날 편애한다며 불만이라고 친구한테 말했더니 아빠 친구도 둘째 낳고 나니까 둘째한테 눈이 더 가서 더 이뻐했더니 첫째가 질투해가지고 둘째를 많이 괴롭혔다더라고. 그러니까 그땐 다 그랬어. 그게 당연한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둘째가 태어나면 그 조그만 거한테 더 눈이 가서 더 이뻐하게 되는데 그걸 그래도 티내면 안 됐었는데 티내가지고. 근데 그때는 다 그랬어. 아빠 친구도 그랬다잖아. 그땐 그게 당연한 거였어. 이러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체가 안 되게 흐르더라고요. 아무리 그깟 아빠가 주는 사랑 안 받으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도 이런 얘기만 나오면 아무리 참으려 해도 어릴 적 그 기억과 감정이 되살아나서 서러움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러자 엄마가 아빠한테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당연한 건 없어. 그걸 당연하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애 생일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하니까 아빠가 기가 차다는 듯이 나 참 기가 막혀서 뭔 말만 하면 우니까 말을 못하겠네. 그땐 다 그런 거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 이러더니 나가버렸습니다. 아빠 딴에는 자기가 편애한 게 이제와 저와 관계가 계속 서먹하니까 눈치 보며 저한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랬던 거라고 이해해달라 하는 서툰 표현일 것입니다. 그걸 변명이 아닌 미안했다라는 사과로 표현했다면 저는 그나마 상처가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눈물을 흘렸겠죠. 근데 그냥 아직까지도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입장만 이해받으려 하고 자식의 상처에 대해 미안했다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아빠가 너무 밉고 서러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깟 아빠가 뭐라고 저한테 상처만 준 아빠가 왜 이렇게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동생만 편애하고 전 그저 씩씩한 남자처럼 강하게 대하고 울면 그거 갖고 우냐고 핀잔 주는 아빠가 너무 밉고 아빠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아빠 때문에 이렇게 우는 것도 너무 슬프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왜 하필 나한테는 이런 아빠가 있나,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아빠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에 너무 서럽고 속상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럼 다 편해질 텐데 나도 상처받을 일 없고 아빠도 그냥 편하게 내 눈치 안 보고 온전히 동생만 사랑해주면 될 텐데 하고요. 주변에 아빠의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여자친구들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고요. 그런 친구들은 자존감도 높아 보이고 자기가 소중한 줄 알아서 남자한테도 뭔가 더 당당해 보이고요. 저는 나중에 결혼할 때 예비 신랑을 아빠한테 소개시켜주기도 싫고 결혼하고 나서는 연을 아예 끊고 살고 싶습니다.
근데 남자 쪽에서 제 가정사를 알고 제가 아빠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컸으니 살면서 부부싸움을 할 때 얕보고 무시할까봐 걱정도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착하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 만나고 싶죠. 근데 바람피고 사랑 안 주는 아빠 밑에서 크다 보니 남자가 다가오면 철벽을 치거나 저도 호감이 있어도 날 진짜 좋아하는 게 맞는지 의심을 많이 합니다. 사귀고 나서도 자꾸 진심을 의심하게 되고 정말 날 좋아하는 게 맞는지 사랑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집착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받기 싫어서 제가 먼저 선수치고 관심을 안 주려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미래 남편 될 사람한테 아무리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제 가정사를 털어놔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숨기고 들키지 않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한테 상처뿐인 증오하는 아빠라는 존재를 무시하고 살고 싶은데 애써 노력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네요. 아빠한테서 편애에 대한 자기 변명이 나오거나 아직도 동생과 저를 두고 편애 행동을 하면 애써 괜찮은 척 하지만 서러운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저랑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은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냥 너무 괴로워 여기 적어보았습니다. 편애로 받은 상처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 남겨주시면 하나도 빠짐없이 읽고 잘 참고하겠습니다. 추가, 댓글들 하나하나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심정을 잘 헤아려 주시고 공감해 주실 줄 몰랐어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보다 힘드신 분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 안타깝고 진심으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고 위로와 응원 댓글들 보며 진짜 천사가 달아준 건 아닐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도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 조언이 어떤 것이든 진심 어린 글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에요. 몇몇 공감해주시는 글 보면 울컥하기도 하네요. 이 글을 저도 다시 읽고 또 댓글들 보며 그래도 생각과 마음이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다시 얼른 취직해서 독립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네요. 하루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계획처럼 쉽게 딱딱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독하게 마음 먹고 노력할게요. 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도 노력할 거예요. 아빠에게 받은 상처도 다시 꺼내도 무덤덤해질 만큼 무언가를 즐기고 빠져 살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긍정 마인드로요. 계속 원망만 되풀이해봤자 저 자신만 계속 아프니까요. 미래 남편에 관한 것도 괜한 걱정인 것 같네요. 제 자신을 더 가꾸고 소중히 여기는데 마음을 쏟을 겁니다. 덕분에 정말 많은 위로와 치유가 되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힘든 분들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것처럼 본인은 정말 사랑받을 자격 충분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추가, 다행히 학비와 생활비는 받아서 유학생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학비 대주신 건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근데 한 번도 그냥 순순히 학비, 생활비 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빠는 본인 외의 가족들한테도 돈 쓰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안 쓰려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쉽게 준 적이 없고 일단 돈 줄 때 온갖 성질을 내며 돈에 대해 훈계를 몇 시간을 해가며 상대방 간을 쪼그라뜨리다 못해 비참한 마음이 듭니다. 유학 보내줬다고 되게 호화롭게 편한 생활을 했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유학이라 하면 돈 많으면 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 학비가 많이 드는 곳이었으면 안 보내줬을 겁니다. 근데 한국보다 덜 들어서 보내준 거였고 한국은 당시 학원이나 과외는 당연한 거였는데 저는 시골 외곽의 로컬 고등학교라 과외 자체가 없었고 학비가 1년에 한국 돈 100만 원 좀 넘고 기숙사비는 한 방에 2층 침대가 4개 있는 8인실로 한 학기당 10만 원으로 물가가 굉장히 쌌습니다.
그곳의 옛 문화지만 학교 화장실에는 칸막이가 없어서 줄 서 있는 애들이 제가 용병 보는 걸 지켜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버티고 살았지 해요. 생수 한 병에 100원, 국수 한 그릇 600원. 도로에 당나귀가 끄는 마차가 심심찮게 지나다니고 당나귀 똥이 곳곳에 있는 깡시골이었습니다. 공사 중인 인도가 많았는데 여름에 공사일하는 남자들은 우통 벗고 나무 그늘에 누워 낮잠 자는 풍경이 흔했어요. 여름엔 기숙사 곳곳에 똥파리가 책꽂이 옆면에 빽빽하게 앉아있는데 멀리서 보면 그냥 까만색 책장 같고 아프리카 파리처럼 둔해서 잡기도 쉬웠는데 잡아도 어디서 계속 들어오는지 파리 서식지 자체였어요. 자꾸 제 몸에 붙는데 쫓아내는 게 얼마나 귀찮던지 이 모든 게 어렸을 때라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 추억이 되었네요. 한국보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환경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그냥 새로운 곳에서 누군가와 비교당하지 않고 억눌려 있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동생은 한국에서 과외 여러 개를 했었고 한 과목당 기본 30에서 50만 원 이상 했지만 저는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라 반에서 혼자 한국인이었고 과외 같은 거 없이 전자사전 의지해가며 공부했습니다. 고3 때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를 하려고 도시로 전학 갔고요. 대학 붙고 학비는 1년에 400만 원 정도였는데 아빠가 학비가 엄청 비싸다며 인상을 쓰며 싫은 소리 몇 시간 들어가며 울며 탔습니다. 학비 스스로 벌어서 가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전 해외라 외국인은 법적으로 취업비자 아니면 어디 들어가서 알바도 할 수가 없었고 대신 일일 통역 같은 걸로 적지만 용돈벌이는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얼른 그냥 귀국해서 어디든 들어가서 돈 벌고 싶어 엄마한테 엄마 나 그냥 자퇴할게 라고 몇 번을 말한 적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더럽고 치사해도 참아 나중에 얼른 돈 벌어서 나가 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냥 버텼어요. 물론 학비 대주신 건 감사해야 할 일이죠. 나중에 돈만은 다 갚을 생각입니다. 근데 고마워서가 아니라 내가 돈 벌 능력 안 될 때 돈 대줬으니까 빚 갚듯이 깨끗이 다 갚고 찝찝한 마음 다 없애고 싶어서요. 동생은 한국에서 지내는데 1년에 학비가 800만 원 정도라더군요. 근데 동생한테는 아무 소리 없이 학비 송금했다 라고 말하고 끝이에요. 퇴사하고 지금 다시 취준 중인데 다시 독하게 해서 얼른 나가야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일단 형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간단히 시댁 가족관계를 말하면 큰아들네 34, 25, 막내 아들인 저희 32, 34, 5, 쌍생아 임신 10개월. 보다시피 저희는 연상연하 부부이고 5살짜리 아들이랑 쌍생아를 임신 중이에요. 그리고 형님네는 보시다시피 일반적이지 않은 가족 구성이죠. 저희는 시부모님 댁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큰 집은 친정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형님은 홀아버지의 외동딸이었고 결혼 조건이 친정 근처에서 사는 거였지요. 근처도 아니고 바로 위층이에요. 형님과 나이차 때문에 이런저런 우픈 일이 참 많지만 어쩌겠나 하고 순응하며 살고 있지요. 그런데 요즘 이건 아닌 것 같아 남편하고도 진짜 많이 싸우고 임신 중임에도 이혼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감정이 격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저를 도와주세요. 제 상식에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누가 옳은 건지 판단해주세요. 저희 집은 시부모님이 건물주인 빌라 꼭대기층이에요. 60평 집에 반은 시부모님 공간이고 반은 저희 가족이 살아요. 그런데 가끔 큰 집이 집에 놀러 오면 아이가 큰아빠를 좋아해서 방방 뛰어다니곤 해요. 그럼 어김없이 형님이 제재를 시켜요. 물론 좋게 타이르는 거지만 그걸 계속 보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희 테라스에 아이가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집에서 못 뛰게 공놀이나 트럼플린 같은 놀이는 밖에서 하게요. 하루는 아주버님이 저희 아이와 놀아주면서
테라스 바닥에 공을 튕겼어요. 그걸 보고 형님이 자기 신랑한테 오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밖이라도 아래는 방 있는 공간이라 울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 들으란 것도 아니고 마치 저희 부부가 개념 없다는 듯이 들려서 기분이 더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신랑이 눈치 없이 저더러 너도 형수 말투처럼 저런 식으로 말하면 좋겠다 라고 말하더군요. 진짜 그 자리에서 다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큰 집이라 참았습니다. 어디 제일 어린 게 자기 남편한테 시부모님도 계신데 가르치려고 드나요? 신랑이 다 받아줘서 버릇이 없는 건지 어머님이 안 계셔서 교육을 못 받았는지 상당히 건방집니다. 이런 말 그렇지만 그동안 쌓인 게 많습니다. 솔직히 건물주가 세대원들 눈치 보고 살아야 하는지 심지어 우리 애가 그렇게 심하게 뛰는 것도 아닌데 올 때마다 애를 가르치려고 드네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참다가 애가 그런 말 들으면 장난감만 갖고 놀고 자꾸 주눅드니까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미워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혼낸 것도 아니었다고 오해하지 말라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가족들 앞에서 나쁜 년이 됐지요. 버릇없는 거에 착한 척은 덤이죠. 또 저희 형님은 수학 원서나 논문 같은 거 뭐 번역하는 일을 하는데 그거랑 대체 시댁일 불참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댁은 기제사에 명절 제사에 다 챙기는 집안이라 1년에 제사만 6번이에요. 일이 없으면 오지만 매번 참석은 하지 않아요. 장은 아주버님이 시어머니한테 돈 보내서 봐주시고 저랑 시부모님은 음식 준비를 하죠. 그런데 본인은 뭘 하나요? 전화해서 미안하다, 뒷정리라도 하러 가겠다 이래요. 그 집에서 저희 집까지 차로 40분 정도 걸리는데 늘 버스를 타고 와요. 면허는 있는데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겠대요. 그걸 아주버님이 상당히 싫어하세요. 아주버님은 택시 타라고 하고 형님은 40분 거리를 어떻게 택시를 타냐고 하죠. 누구 들으란 건가요? 음식 다 해놓으면 와서 설거지하고 뒷정리하는데 말은 안 해도 아주버님이 퇴근하고 오셔서 그거 보면 아주 전전긍긍 난리법석입니다. 일부러 자기 남편 보여주기식인지 뭔지 아주 꼴값이죠. 그깟일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그 집이요. 신랑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증권회사 과장이에요. 돈 많이 벌고 굳이 본인이 일 안 해도 돼요. 거기다 저더러 형님 소리 안 해도 된다고 요즘엔 그냥 이름 부른다고 편하게 말하래요. 무슨 씨 이렇게요. 저는 솔직히 그것도 가증스러워 보여요. 그럼 지도 저를 이름으로 부르겠다는 건데 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불편할까봐 저를 배려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누군 친정 근처 안 살고 싶나요? 저도 반찬 같은 거 다 시켜 먹고 싶고 집도 꾸미고 살고 싶지만 시부모님을 모시니 하는 수 없이 포기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미안함이 큰 집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큰 집은 아주버님이 벌어놓은 걸로 사신 거지만 혹시 모르죠. 저희 부부 몰래 얼마 지원해 주셨을지도요. 신랑이 사업을 2번 말아먹었지만 당신들 아들이 그런 거니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경제력이 없으면 몰라도 자산가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신랑더러 그랬대요. 생활비도 안 내고 공과금이나 집세 한 번 안 내고 산다고요. 그런 건 안 바라니까 앞으로 사업 자금에 대해 손 내밀지 말고 다른 일 하라고 했대요. 근데 그걸 큰 집도 있는 데서 말했나 보더라고요. 그 이후로 자존감은 바닥이 됐고 그러다 보니 제가 사실 형님한테 좀 안 좋은 말을 한 상태라 저희 집에 오지도 않고 있어요. 흥분해서 두서도 없고 말도 안 되게 썼는데 대충 상황만 봐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솔직히 진짜 솔직히 큰 집이 이혼했으면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골이 깊네요. 추가, 제가 일일이 자세하게 안 쓰고 뭉뚱그려 써서 그런지 제 욕이 더 많네요. 원래 판이란 데가 몰아가기 심한 곳이라 어느 정도 예상은 했고요. 또 자작이라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인들이 감별사 마냥 다 자작이라는데 웃겨서 웃고 갑니다.
내 보기엔 님들이 더 꼬인 것 같으니까요. 제가 형님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건 택시 타는 문제예요. 40분 거리에 있는 시댁 택시비 편도 4만 원 조금 넘습니다. 어차피 아주버님이 데리러 오니까 시댁 올 때 4, 5만 원 택시비를 쓰는 건데 그걸 말을 안 듣네요. 큰 돈일 수도 있지만 큰 집 경제 규모가 있으니 큰 돈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곧 수술도 앞두고 있고 큰아이도 있어 외출을 하게 되면 카카오 택시를 불러요. 그런데 한 번은 시어머니가 그걸로 살짝 눈치를 주셨죠. 형님이랑 비교하는 뉘앙스였고요. 당신 손자를 데리고 배고 있는 사람이고 또 신랑 돈을 쓰는 건데도 슬그머니 눈치를 주십니다. 그래봤자 기본요금 거리인데요. 그래도 손발이 맞고 며느리들 우리끼리 몰래 통하는 뭐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고집이 상당해요. 동네에서 저희 시댁 돈 좀 있는 거 다 아는데 버스를 타고 다니는 큰며느리 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할까요? 본인은 노래 들으면서 바깥도 보고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좋다는데 진짜 뻘소리지요. 세상 누가 택시보다 버스를 좋아하나요? 본인 남편이나 시부모 입장 생각해서 융통성 있게 하면 되는데 답답하게 군답니다. 진짜 세세하게 쓰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식의 일이 참 많네요. 님들 동서지간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댓글 쓴 것처럼 다들 인자하게 굴 수 있나요? 남의 얘기라고 막말 마시고 좋은 조언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